그때 딸아이 말을 한 번만 더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시력 문제라는 말 하나로 모든 신호를 덮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안경 도수만 올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고 반복되는 두통은 스트레스와 피로 탓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여행으로 온 한국에서 딸아이는 쓰러졌고 병원은 제 선택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묻고 다시 검사하고 흩어져 있던 일련의 증상을 하나로 이어냈습니다. 그 끝에서 드러난 이름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놓쳤고 한국에서는 발견됐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죠. 아내 제니퍼와 17살 딸 에밀리 그리고 저, 세 식구가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제 일상은 반복적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식사를 하죠. 그런 삶이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아빠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라고 말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안경 도수가 안 맞나 보네. 안과 예약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잖아요. 시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 주변 동료들 아이들도 다 비슷했으니까요.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고 도수를 조금 올려줬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시력 변화가 흔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논리적이었고 저는 그 설명에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부모로서 가장 듣기 편한 말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상 범위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죠. 3달 뒤 에밀리가 또 말했어요. 아빠, 글씨가 겹쳐 보여. 안경이 또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비싼 안경을 불과 3달 전에 맞췄는데 또.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죠. 그래, 그럼 다시 가보자. 우리는 또 안과에 갔고 의사는 또 도수를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많이요. 성장기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걱정하지 않는데 제가 왜 걱정해야 하나요? 전문가를 믿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과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그 무렵 에밀리는 가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머리가 아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죠. 어젯밤에 늦게까지 폰 본 거 아니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랑 넷플릭스 보다가. 그럼 됐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10대 아이가 잠을 줄이고 스크린을 보면 두통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일찍 자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정말 물어봤어야 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자주 아픈데? 언제부터 그랬어?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들어야 하고 답을 들으면 행동해야 하니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과정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통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일주일에 3-4번. 에밀리는 타이레놀을 찾기 시작했죠. 아빠, 진통제 어디 있어? 저는 약을 건네주면서 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야? 응, 다음 주에 중간고사야. 또 이유가 생겼어요. 스트레스, 시험, 수면 부족. 모든 게 설명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에밀리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거의 손대지 않은 파스타 접시를 보며 제니퍼가 물었죠. 입맛 없어? 응, 머리가 아파서. 에밀리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일찍 자고 내일 괜찮은지 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치우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에밀리의 일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빠지지 않았고 성적도 A와 B를 유지했어요. 친구들과 잘 지냈고 주말이면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히 정상적인 10대 소녀였죠.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변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에밀리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난간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어요. 응, 그냥 어지러워서.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런가 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10대들한테 흔한 증상이죠.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에밀리는 그때 이미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앉았다 일어난 게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춘 거였죠. 그건 기립성 저혈압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보지 못했어요. 부모는 때로 현실보다 평온을 먼저 선택합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저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에밀리의 안경은 그 사이 3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장기라는 단어에 기대고 있었죠. 그 단어는 너무 편리했어요. 모든 불안을 덮어주는 완벽한 담요였습니다. 제니퍼도 가끔 걱정했어요. 여보, 에밀리 두통이 너무 잦은 것 같지 않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의사가 시력 때문이라고 했잖아. 안경 바꾸고 나서 나아질 거야.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한 달에 열흘 넘게 두통약을 먹는 건 스트레스야. 고등학생들 원래 그래.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2번째 실수였어요. 제니퍼의 직감을 무시한 겁니다. 엄마의 감은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그동안 놓친 시간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우리는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에밀리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고 K-팝을 듣고 있었어요. 서울 가면 명동 가고 홍대도 가야 해. 아이는 신나서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아이가 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신호들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에밀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기 편의점이다. 한국 과자 사러 가도 돼? 제니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은 명동 근처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주변만 둘러볼까? 제가 제안했죠. 에밀리는 이미 지도 앱을 켜고 있었어요. 명동 성당 가고 남산타워도 보고 싶어.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겨울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에밀리는 신나서 사진을 찍었고 떡볶이를 먹으며 좋아했죠.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했어요. 봐, 괜찮잖아. 여행 오길 잘했어.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에밀리는 화장품 가게며 액세서리 숍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평범한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잠깐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어요. 어지러워. 에밀리는 가로수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네. 호텔 가서 쉬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줄까? 제니퍼가 물었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좀 나아 보였어요. 괜찮아? 응, 이제 좀 괜찮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에밀리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랬었죠.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그때마다 저는 안심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에밀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야, 일어나야지. 오늘 경복궁 가기로 했잖아. 제니퍼가 부드럽게 깨웠어요. 에밀리는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얼굴은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건 시차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안경을 바꾸던 날들, 두통약을 찾던 모습, 계단에서 휘청이던 그 순간, 식탁에서 음식을 밀어내던 모습, 전부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냥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에요. 부모로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보, 제가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미국에서도 계속 이랬어. 난 그냥 모른 척했던 거야.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고 보험 카드를 챙겼습니다. 저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까운 큰 병원 좀 알려주시겠어요? 응급실이 있는 곳으로요. 직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환자분이 계십니까?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에밀리를 부축해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제니퍼가 한쪽 팔을 잡고 저는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에밀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택시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우리는 에밀리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에밀리는 제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도 간판도 사람들도 그저 에밀리의 손만 느껴졌어요. 작년 봄부터였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나도 계속 말했잖아.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맞아요. 제니퍼는 계속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에밀리를 부축해 들어가자 간호사가 바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어를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죠. 1년 전부터 시력 저하, 반복적인 두통,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에밀리를 의자에 앉히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는데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는 김 의사입니다. 증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니퍼가 다시 설명했고 저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1년이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즉시 CT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신경학적 문제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 말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밀리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부축해 데려갔어요. 저와 제니퍼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니퍼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고 저는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벽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1년. 그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1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안경만 바꿔주고 진통제만 건네주고 괜찮을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제 편안함을 위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같이 오시겠어요? 우리는 상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컴퓨터 화면이 보였어요. CT 스캔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배경에 회색 음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그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둡게 보이는 덩어리 하나가 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김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종양입니다. 종양.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퍼의 손이 제 팔을 꽉 쥐었어요. 종양이요? 뇌에?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뇌종양입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위치상 시신경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문제가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대략 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cm. 제 딸의 머릿속에 5cm짜리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크기라면 최소 1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천천히 자랐을 거예요. 1년 이상. 제가 안경만 바꿔주고 있을 때, 제가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종양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수술로 제거할 수 있나요? 제니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섬세한 수술입니다. 뇌 중심부에 있고 중요한 신경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위험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뇌 수술은 위험합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이미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술하실 건가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비행기를 탈 상태가 아닙니다. 의사가 말을 끊었어요. 장시간 비행은 뇌압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에밀리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제니퍼를 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여행 왔다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병원에서 우리 딸의 뇌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요. 이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신경외과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의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뇌종양 전문의가 3명 있고 최신 장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지 않더라도 저희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말이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조금만요. 수술은 언제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하고 싶지만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모레 아침이 어떨까요? 모레. 이틀 뒤에 제 딸이 수술대에 오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빨리는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1년 동안 미뤄왔으면서 지금은 하루도 기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환자 상태 평가도 해야 하고 수술팀 스케줄도 맞춰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거예요.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마음의 준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에밀리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엄마, 아빠. 에밀리가 우리를 봤습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17살 아이에게 뇌종양이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에밀리. 제니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종양이 있대. 그래서 머리가 아팠고 눈도 안 보였던 거야. 에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종양? 암이야? 아직 모르겠어. 검사를 더 해봐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으니까요. 수술해야 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해야 해. 모레.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괜찮을 거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래.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번 수속을 밟았습니다. 에밀리는 신경외과 병동 5층에 배정됐어요. 일실이었습니다. 보험이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딸을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병실에 짐을 풀면서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이틀 뒤면 수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 밖에서는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제 딸의 목숨이 걸린 이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는 불편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에밀리는 진통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제니퍼는 에밀리 침대 옆 의자에서 조는 듯 깨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5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출근하는 소리, 환자들을 돌보는 소리. 병원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밑이 퀭하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사와 함께 나이 든 남자 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과장 박 의사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에밀리의 수술을 집도하게 됐습니다. 박 의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의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어제 본 CT 사진이 다시 떴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시상하부 근처죠. 이 위치 때문에 시력 문제가 먼저 나타났던 겁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크기는 약 5cm입니다. 작지 않은 크기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나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중요한 신경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신경, 뇌하수체, 혈관들이 다 근처에 있거든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제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병증 가능성은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출혈, 감염,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력을 잃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가 우리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이런 수술을 15년 넘게 해왔습니다. 100건이 넘는 뇌종양 수술을 집도했어요. 에밀리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박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종양이 계속 자랄 겁니다. 뇌압이 더 높아지고 시력은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결국엔 생명에도 위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해주세요. 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추가 검사와 마취과 상담이 있을 겁니다. 준비 잘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의사들이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떴어요. 엄마, 아빠? 응, 여기 있어. 제니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셨어? 응, 내일 아침에 수술한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죽을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절대.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고래. 너 괜찮을 거야. 무서워.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에밀리.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워. 근데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오전 10시 마취과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가 에밀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지, 과거에 수술 받은 적 있는지, 약물 부작용 경험이 있는지. 에밀리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전신 마취를 할 겁니다. 이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 내내 자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날 거예요. 마취 위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마취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젊고 건강해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사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금식이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때문이죠. 배고파. 에밀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수술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MRI 검사를 위해 에밀리를 데려갔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저와 제니퍼는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왜?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 작년에 에밀리가 처음 이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설득했어야 했어.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나는 너무 겁이 났던 거야. 뭔가 큰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에밀리를 낫게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MRI가 끝나고 에밀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시끄러웠어. 계속 기계 소리가 났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저와 제니퍼 것만요. 에밀리는 여전히 금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에밀리는 일찍 잠들었어요.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간호사가 말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각자의 삶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자야 해. 내일 긴 하루야. 잠이 안 와.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만 잡은 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 시작할게요. 에밀리를 깨우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혔어요. 하얀색 가운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아빠 무섭다. 나도 무서워. 근데 괜찮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침대를 밀고 가는 동안 저는 에밀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의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저는 에밀리를 안았어요. 사랑해, 에밀리. 곧 보자. 제니퍼도 딸을 안았습니다. 용감하게.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에밀리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기도가 섞인 얼굴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제니퍼는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수술이 시작됐을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자판기로 가서 물을 뽑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제니퍼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의사가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했죠.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5시간째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시간째 제 다리는 저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제니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도 함께요. 박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박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니퍼가 울기 시작했어요. 종양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95% 정도요. 일부는 신경과 너무 붙어 있어서 남겨뒀지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합병증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출혈도 적었고 중요한 신경들은 다 보존했어요. 시력도 괜찮을 겁니다. 박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강한 아이예요. 잘 견뎠습니다. 저는 박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1시간 후쯤 깨어날 거예요. 그때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있다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어요. 5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불렀습니다. 에밀리야. 에밀리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엄마? 응, 엄마야. 여기 있어. 에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파. 알아. 곧 나아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살았어? 응, 살았어. 넌 강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5분 됐습니다. 우리는 회복실을 나왔어요. 문 밖에서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니퍼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제니퍼가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회복해야 하고 조직 검사 결과도 기다려야 하고. 아직 멀었어.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산은 넘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중환자실로 에밀리를 옮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링거.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비들이 에밀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시간에 10분씩 하루 4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첫 면회 때 에밀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죠. 마취가 완전히 깨려면 시간이 걸려요. 내일쯤이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제니퍼와 저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에서 조는 듯 깨는 듯 했어요. 새벽 2시쯤 간호사가 나와 우리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급한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하지만 간호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깼어요. 부모님 찾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 있어, 에밀리.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머리 아파. 근데 괜찮아. 에밀리가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 딸이 웃고 있었어요. 뇌 수술을 받고 몇 시간 안 된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얼음 조각을 가져왔어요. 아직 물은 안 돼요. 이것 빨아요. 둘째 날 아침 박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눈에 불빛을 비추고 손발을 움직여 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박 의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3시 에밀리는 원래 있던 5층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1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제니퍼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 좀 들어오게 할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처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미음이었어요. 간호사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줬습니다. 에밀리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어요. 배불러. 사실 배불러서가 아니라 힘들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먹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셋째 날 에밀리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지러워. 천천히 해. 괜찮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에밀리는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저는 정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재활 시작할 거예요. 재활.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물리치료사는 에밀리에게 간단한 동작들을 시켰습니다. 발목 움직이기, 무릎 구부리기, 팔 들어 올리기. 넷째 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의사가 병실로 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 암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추가 치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거했고 남은 부분도 작습니다. 정기 검진만 하면 돼요. 제니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의사가 에밀리를 봤습니다. 잘 싸웠어, 에밀리. 이제 열심히 회복만 하면 돼. 닷새째 되던 날 에밀리는 처음으로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걷기 연습이었어요. 저와 제니퍼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에밀리는 한 발씩 내디뎠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실 문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불과 5m였지만 에밀리는 숨을 헐떡였어요. 잘했어, 에밀리.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걸어볼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대에 다시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언제 퇴원해? 일주일쯤 더 있어야 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국 가는 거야? 응, 집으로 가는 거지.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다시 오고 싶어. 여행으로? 아니, 병원에. 검진 받으러.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선생님들이 날 살렸잖아. 미국 병원은 1년 동안 그냥 안경만 바꿔줬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병원이 자기를 제대로 봤는지. 그래, 그러자. 검진은 여기서 받자. 제가 약속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내주 치의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머리에 붕대도 풀렸습니다. 수술 자국이 보였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면 가려질 거라고 했어요. 식사도 정상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제니퍼가 병원 근처 식당에서 미역국을 사왔습니다. 맛있어. 에밀리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환자식만 먹다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좋았나 봐요. 저도 한 숟가락 맛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박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했습니다. 완벽해요. 잘 회복했어요. 퇴원 후 관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약 복용, 상처 관리, 주의사항들. 석 달 후에 다시 보자. 그때 MRI 찍을 거야. 우리는 호텔을 다시 잡았습니다. 원래 묵던 명동 호텔이었어요. 에밀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 더 한국에 있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관광도 하면서요. 이번엔 진짜 여행으로. 회복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에밀리의 체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천천히 명동을 걸었고 카페에 앉아 쉬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에밀리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걸음도 안정됐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니퍼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왔던 것이 운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 복학했어요. 친구들이 수술 자국을 보고 놀랐지만 에밀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뇌종양을 제거했다고.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통도 없었고 시력도 안정됐습니다. 안경 도수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학교 성적도 회복됐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2달째 저는 다음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검진 약속이 있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진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여행도 계획했어요. 에밀리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함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냄새. 하지만 이번엔 응급실이 아니라 외래였어요. 박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에밀리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박 의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어요. 재발 징후가 없고 남아있던 종양 조각도 자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정상 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운동도 공부도 뭐든지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경복궁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못 갔던 곳이었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에밀리는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강한 17살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저녁에 명동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먹고 싶어 하던 떡볶이 가게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나왔어요. 에밀리가 한 입 베어 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딸이 건강하게 밥 먹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니퍼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끝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한국에 온 것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일주일 후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밀리는 학교로, 저는 회사로, 제니퍼는 일상으로. 모든 게 평범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호소도 넘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에 갔어요. 검진 결과는 또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1년도. 에밀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건강하게, 당연한 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에밀리는 21살입니다. 매년 한 번씩 우리는 한국에 가요. 검진도 받고 여행도 하고 감사도 표현합니다. 박 의사는 이제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에밀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라고. 사소한 증상을 넘기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떤 이들은 못 듣습니다. 예전에 저처럼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잊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달에 또 서울에 갑니다. 에밀리의 정기 검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례 감사 여행이기도 하죠. 비행기 표는 이미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명동 호텔이에요. 같은 방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때 그 방. 에밀리가 쓰러졌던 그 방.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의미 있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니까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 배움에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적어도 배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에 갈 겁니다. 치료의 나라가 아니라 감사의 나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